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신 것처럼 이 강의는 CFA 레벨 1에서 비중이 제일 큰 토픽이고요. 그다음 재무대표 분석, Financial State 분석에 대한 내용이고, 책을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지금 이게 스웨즈 교재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 어디까지가 제가 맡은 부분이냐면은 챕터로 따지면은 페이지 248페이지까지가 저랑 할 내용이에요. 총 페이지가 248페이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지금 40시간이 약간 제가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시간이 좀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강의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재무제표가 뭔지도 잘 모른다. 라든지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프로세스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마 요 EPS인가요? 여기가 코스피인가요? 뭐 어쨌든 요 학원 커리큘럼에 아마 프리-CFA 코스가 있을 거예요. 거기 가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과정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책이 없어요. 당연히 재무제표를 안다는 전제에서 분석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프로세스는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재무제표 분석 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회계를 전혀 모른다라고 하시면은 이 강의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프리-CFA 코스에 가서 재무제표 기본 펀더멘털은 조금 들으시고 오시는 게 그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까지 강의하면 저희가 보강이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교재 구성이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CFA 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LOS 기준으로 쭉 내용이 전개가 돼 있어요.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줄 때 조금 이제 컴플레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갑자기 난이도가 너무 높게 시작하지 않느냐. 저는 높다고 생각 안 했는데, 근데 그게 아까 첫 번째 말한 거예요. 재무제표를 자기는 하나도 모르고 들어오고, 재무제표부터 알릴 줄 알았는데,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안다는 전제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따라가기 힘들었다. 그게 첫 번째였고,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까지 할 수는 없는 강의니까. 두 번째는, 너무 왔다 갔다 한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책 구성은 아까 말한 것처럼 LOS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근데 CF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LOS가 뭔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로직으로 전개된 게 아니고 랜덤하게 토픽이 나와 있다고요. 그럼 이 토픽대로 강의하면 머리에 로직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그 순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라는 것은 그 순서에 맞춰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빡빡 셔플링이 되는 건 아니고, 처음에 조금 왔다 갔다 하지 뒤에는 거의 책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공부하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공부하는 여러분들 부분에 대해서 순서를 말할 때 그때 쫓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책 구성이 예제가 많지 않습니다. 예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필기를 좀 하는 편이에요. 요즘 AI 시대에서 PPT 막 돌리고 엊그저께 구글 시연하는 거 보니까 이제 완전히 장난이 아니더만요. 구글이 숨죽이고 있다가 딱 어제 이제 내가 다 보여줄게 하고 한 방 빵 넣는데 오픈 AI 딥시크 다 주고 이제 하면서 거의 그냥 딱 보면서 야 이제 진짜 대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시대에 하더라도 제 강의는 칠판에 필기를 하겠습니다. 필기를 하면서 진행하는데, 필기를 쓰셔도 되는데 수업 시간에 쓰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강의를 해보면 한 번 1회 강의할 때 이 칠판이 거의 안 지워지고 풀로 딱 들어가면은 한 회가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안 지울 거니까 혹시 지우면은 내가 못 쓸까 싶어가지고 막 필기하는 데 집착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좀 포커스 맞추고, 다 끝나고 나면은 쉬는 시간에 화면을 카메라로 찍든지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필기는 너무 하시는데 시간을 쓰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여러분들 이 말로 돼 있는 책이다 보니까 제가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 좀 이해하시려면 그런 것들 잘 따라오셔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책이 지금 거의 300페이지 약간 안 되는 페이지인데 이걸 다 여러분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있고 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는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게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고 또 상대평가로 여러분들 물론 상대평가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일정 점수가 나오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걸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재무제표 분석만 CFA1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과목도 다 공부하셔야 되고,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다니시면서 공부도 하셔야 되고,
틈새 시간에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강약을 조정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강의를 하면서 시험에도 잘 안 나오고 실무에서도 중요하잖아. 그럼 그냥 가볍게 넘어가요. 두 번째, 시험에는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이건 잘 나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거기는 반드시 보셔야 돼.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가 조금 신경 써야 될 건데, 시험에는 잘 안 나와. 근데 실무과목은 진짜 중요한 테마가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강의를 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뭐 일부 분들이 저한테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야, 시험에 맞춰서만 강해라. 시험에 맞는 거 말고 플러스 알파 너무 잡소리가 많다라고 저한테 메일을 보낸 분이 계셨는데, 그러면 제 강의 안 들으셔야 돼요. 저는 잡소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CFA 여러분들 시험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CFA 시험을 아무리 붙어도 신무 와서 그 내용을 못 써먹거나 뭔가 그 내용을 적용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명함에 CF라 찍혀있지. 저희도 여러분들, 저도 어카운팅 펌을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증권사에 계신 분들하고 일하면서 명함에 CFA 차트 땄다라고 찍혀있는 분들 많이 일해봤지만은 그게 없는데도 실력이 있는 분들이 있고 찍혀있는데 진짜 허당인 분들 많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그냥 명함에 CF가 찍혀있는 자기 만족이지 상대방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전문가라고. 왜? 배운 지식을 써먹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이 조금 중요성이 시험 목적상 떨어져도 이게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다라고 한다면 제가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실제 기업들 다트에 들어가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케이스를 말씀 많이 드릴 거예요. 절대 잡소리가 아니라 실무 가면 그런 걸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현실에 맞닥뜨린 케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창조력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그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 케이스들, 제가 우리나라 최근에 있었던 케이스들 많이 얘기할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시험에는 그런 안 나올 텐데 왜 저런 얘기하지? 라고 생각되시면 제 강의를 안 들으셔야 돼요. 제 강의가 안 맞는 겁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그 케이스가 이 케이스에 무슨 내용을 말하려고 저 케이스를 접점을 만들어서 얘기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도움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코드가 안 맞으시면 들어보시고 강의를 변경하셔도 되는 거니까 그건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강약을 조정할 때 그런 식으로 제가 전달할 거니까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1페이지부터 갑니다. 이번 시간하고요. 다음 시간은 우리가 재무제표 분석을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큰 틀을 조금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제가 항상 처음에 인트로 할 때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재무제표를 분석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걸 살짝 좀 나눠볼게요. 그럼 일단 우리가 뭐를 공부해야 되냐면 재무제표에 대한 걸 공부해야 되겠죠. 근데 재무제표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우리 과목 명칭이 Financial Statement Analysis라고 되어 있지 않았고요. Financial Reporting Analysis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럼 Financial Reporting과 Financial State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Financial Reporting은 Financial Statement를 포함한 플러스 알파의 그 회사의 모든 정보를 주는 여러분 여러 가지의 어떤 그 툴, 요걸 다 Financial Report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저번 주였죠. 그 워렌 버핏이 이제 그 버크셔 해스웨이라는 회사를 여러분들 그 오랫동안 경영하시다가 이제 요번에 리타이어 하겠다라고 이제 저저번 주였죠. 그 최종 쉐어홀더 미팅에서 어나운스를 했어요. 그때 제가 미국 출장을 갔었거든요. 저 솔직히 오마 가고 싶었어요. 내가 출장 간 곳이 거리가 얼마 안 멀었거든요. 근데 거기 인비테이션 레터 없으면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근데 한 주라도 시키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 버크셔 해스웨이가 모든 주주한테 인비테이션 레터를 보내요. 일단 용어 자체가 다르죠. 우리나라는 주총 소집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총 소집장이라고 해요. 주총 회의 이렇게. 미국 애들은 인비테이션 레터라고 해요. 주주를 초대한다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주주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요. 용어 자체가. 그 90이 넘은 그 할아버지 주주가 1박 2일로 여러분들 그 주총하는 걸 보셨어요, 혹시? 저는 미국에 있으니까 CNN 방송이 나오는데 라이브로 방송하더라고. 주총을 라이브로 방송을 해요. 거기 몇만 명이 와서 주주들이 랜덤하게 질문합니다. 그 90세 넘은 할아버지가 개별 주주한테 대답을 다 해줘요. 왜 애플 주식을 팔았나요? 왜 이런 거엔 투자하지 않습니까? 왜 AI 쪽에 해당되는 테마 가진 회사는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90대 넘은 할아버지가 일일이 답을 다 하세요.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꼬마가 이제 그분이 리타이어 하시는 거 알고 살면서 어떤 게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어떤 꼬마가 질문합니다.
그 꼬마한테도 지문을 다 10분씩 해줘요. 모든 주주한테. 보면서 약간 저는 임프레션을 받았어요. 저게 진짜 주주와의 소통하는 기업의 전형적인 표본이구나. 그 회사를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미국의 어떤 기업들의 문화와 우리나라 기업들의 문화가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항상 어디 가서 강조하는 중에 하나가 ESG라는 말 많이 하죠, 근데. 거기 가버넌스가 뭐예요? 결국 주주와의 소통입니다. 주주와의 소통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주와의 소통하는 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지금 10대 기업 중에 우리 시총 5위 기업에 어디 들어가요? 일단 삼성전자, 그 다음 하이닉스, 그 다음에 LG엔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이제 인적 분할을 한다고 어제 신문에 떴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많이 떴고, 등등등.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쭉 붙는데, 우리나라 기업 딱 떠올렸을 때, 주총할 때, 그 기업이라고 했을 때 대명사로 이어지는 대주주. 그럼 삼성전자 하면 누가 떠오르죠, 솔직히? 삼성전자 CEO가 떠오르진 않잖아요. 그분이 떠오르지. 하이닉스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그게 전문 경영이 떠오르나요? 아니면 그분이 떠오르세요? 그분이 떠오르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 자, 떠오르는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쉐어홀더스 미팅에 나와가지고 회사 실적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어떻게 투자하겠다? 주주의 질문을 다 받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현대그룹이 요즘 정의선 회장이 직접 나와서 하는 걸 몇 번 보긴 봤는데 이게 주주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애플 누가 나오죠? 팀 쿡 바로 나오죠. 우리 애플 하면 떠오르는 분이 나온다고요. 팀 쿡이 나와 직접 얘기를 합니다. 회사 비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CEO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하나 믿음, 비전을 공유하는 거죠, 주주는. 여러분들 테슬라 누가 나오죠? 그것이 나오잖아요. 모스카시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나온다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라벨 항상 나옵니다. 엔비디아, 젠스왕 나오죠. 그 오렌 버핏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도 주총에 나온 적이 안 나오신 적이 없어요. 계속 나와서 1박 2일 동안 주총을 합니다. 참 보면서 우리나라의 가버넌스라고 하는 게 별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게 첫 출발점이죠. 근데 그런 주주와 의사소통을 되게 무시하는 게 되게 많은데 어쨌든 제가 이 말 꺼낸 이유가 뭐냐. 우리가 기업을 바라볼 때 단순히 재무제표라는 것만 가지고 그 기업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총을 할 때 미국들은 주들한테 주총에서 어떤 안건이 논의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내줍니다. 그걸 프락시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래요. 프락시 스테이트먼트 나중에 나옵니다. 그럼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 요번에 새로운 경영진 누구를 선임할 거다. 그 사람의 퀄리피케이션. 그 사람의 어떤 컴펜세이션 스킨. 요번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요? 주총할 때 테슬라 같은 경우에 머스크가 나 컴펜세이션 더 달라고 그랬죠. 주식 더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은 여러분들 스탁 옵션보다 RSU라고 해서 Restricted Stock Unit라고 해서 주식을 주는 걸 바로 주는 그런 형태의 스킨을 많이 주는데 그래서 미국 빅테크 기업 보시면 재무제표 스탁 옵션 관련된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레벨 1에는 안 나오지만 레벨 2 가면 스탁 옵션 회계처리가 되게 많이 물어본다고. 빅테크 기업은 그 비용이 엄청 타니까 나 주식 더 달라. 그 사람이 대주주인데 나 더 달라. 주총에서 통과했죠. 너가 와서 테슬라에 충분히 비전을 줄 수 있으면 너한테 그 정도 주는 거 주총의 주도에 다 허락하겠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것도 분석 대상이 들어간다고. 머스크가 들어오는구나. 왜?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가 불러서 정부 일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2분기부터는 커미트먼트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테슬라 쪽의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왜? 난 이제 들어올 거니까 나 앞으로 이제 커미트먼트 할 거니 주식 더 줘. 주가 더 올려줄 테니까. 이런 내용들은 재무제표에 나오진 않아요. 주총 아젠다를 봐야 나오는 거지. 그것도 뭐가 된다고요? 애널리스트한테는 분석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되는 게 파이낸셜 리포팅. 또 하나 들어볼까요? 애플의 여러분들 애뉴얼 리포트를 보시면은 매출이 실제 여러분들 아이폰 매출이 여러분들 스테이블하게 딱 이제 멈췄어요. 3년 연속으로. 그럼 사람들이 어떤 매출 재무제표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죠? 매출이 멈췄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 그 애뉴얼 리포트 우리 나중에 볼 건데 거기에 매니지먼트 디스커션 앤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섹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경영자가 지네 회사를 분석해서 그 분석한 내용을 써주는 섹션이 있어요. 이건 재무제표에 들어가진 않아요. 별도로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분들 SEC 우리 에드가 사이트 가서 볼 건데 나중에 보시면은 뭐라고 분석이 되냐. 저희요 실제 매출 증가해요. Q가 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달러 강세였잖아요. 달러 강세다 보니까 P가 그러니까 해외에서 판매가 60%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애플 아이폰의 수요가 해외에서 60, 70% 이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미국 달러가 강세가 됐다. 그러면 판매된 화폐는 여러분들 그쪽 나라 화폐에서 판매가 됐지만 US 달러로 바꿔갖고 보고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강세다 보니까 뭐가 줄어지겠어요? P가 줄겠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멈춘 거지 Q는 올라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분석이 돼 있어요. 매니지먼트가 써놨다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런 거 잘 안 주죠. 미국 기업들은 굉장히 상세하게 줘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은 오히려 여러분들 잘 알면 우리나라에 따지면 다트,
미국 에드가 사이트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미국의 애니얼 리포트 10K, 10Q 딱 출력해서 보시면 굉장히 읽기 편하게 돼 있다고. 솔직히 분석이 필요 없다? 지네가 분석해서 다 써놨어. 왜 원가율이 떨어졌는지, 왜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지, 왜 이런 추세가 되고 있는지. 3년 전쯤에 빅테크 기업들이 1분기 때 갑자기 실적이 되게 좋아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적이 좋아졌거든요. 매출이 많이 늘진 않았어. 근데 이게 많이 늘었다? 왜 늘었을까 사람들이 딱 생각하는데 거기 아까 매니지먼트 디스커션 어널리시스 가서 딱 보면 뭐라고 되냐면 우리 AI 데이터 센터 이런 거 KPX 우리 이 투자가 들어가는 걸 KPX라고 하는데 그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자. 디프리시에이션. 그러니까 이 정도 내용은 서로 대화가 돼야 돼요. 감가상각이 뭔데? 이렇게 말하면 프리세이프를 들고 오셔야 돼. 다음 주에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은데 분위기가. 감가상각을 하는데 내용 뉴스를 우리가 보니까 내용 뉴스를 처음에는 한 5년 잡았어. 근데 막상 보니까 실제 5년까지 안 써도 될 것 같아. 한 7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미국 빅테크 기업 7군데가 내용 뉴스 변경을 했어요. 5년 쓰다가 7년 이렇게. 그럼 생각해봐. 투자 규모가 1년에 뭐 몇십 조씩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용 뉴스를 5년 동안 감가상각하다가 6년, 7년으로 바꿔버려. 그럼 뭐가 적게 타겠어요? 감가비가 엄청 적게 타겠지. 그 변경을 딱 해버렸다고. 그럼 뭐가 확 늘었겠어요? 이익이 확 늘었겠죠. 근데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 매니지먼트 디스커션 섹션 가서 안 읽어보면 그냥 이익이 늘었지 왜 늘지 알 수가 없다고 이게. 그런 내용들이 써져 있어요. 이건 어디에 나오는 거죠? 재무제표에 나오지 않아. 그럼 플러스 알파를 다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분석하는 게 이 재무제표에다 플러스 알파까지 분석하는 대상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잠깐만 여러분들 몇 페이지 가보시냐면 여러분들 페이지 2페이지 한번 잠깐 볼래요? 맨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 Financial Reporting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 Financial Reporting 2페이지 맨 위에 굵은 글씨에 그 Financial Reporting이 정의가 뭐라고 되냐면 회사가 자신들의 Financial Performance를 투자자,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들한테 뭔가 전달하는 way 이거를 Financial Reporting을 하는 거고 그 전달하는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뭘 통해 전달하는 거죠? 바로 Financial Statement인 거예요. 하지만 Financial Statement만 있는 게 아니고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는 거죠. 그 플러스 알파가 어떤 게 있냐라고 봤을 때 잠깐 오른쪽 가서 3페이지 봐요. 굵은 글씨만 잠깐 봅니다. 중간에 거기 Proxy Statement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아까 제가 말한 겁니다. 주총에서 어떤 아젠다 논의할 건지를 주주들한테 미리 알려주는 스테이트먼트. 그 다음에 Financial Statement Notes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주석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넓게 보면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거고 뒤에 또 넘겨볼래요? 뭐가 있나? 4페이지 가볍게 보세요. 맨 위에 보니까 SEC Required Filing 하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SEC가 우리나라 따지면 금융위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증선위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러분들 증선위 또는 거래소에서 어떤 요건이 만족되면은 거기다가 서류 같은 거 신고해야 되잖아. 미국 기업들도 그런 게 있다는 거지. 그런 것들이 보니까 제가 아까 어떤 말은 10K, 10Q, S1, 그 다음에 AK, 144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고 있나요, 제목이요? 요게 우리가 이제 그 기업에 관심을 가질 때 같이 봐야 되는 여러분들 서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Financial Reporting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어떤 다큐멘트를 가지고 정보 이용자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Financial Reporting이라고 하고 우리 CFA 레벨 1에서는 이런 내용들까지도 분석하는 대상에 포함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 많은 까지 어떻게 다 공부합니까? 시험은 재무제표에 포커스가 맞춰서 시험은 출제되고 대신에 지금 제가 말했던 어떤 플러스 알파 내용들은 이게 대강 어떤 거다 정도만 아시면 시험 목적상은 충분해요. 그 내용까지 깊게 보는 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포인트 맞추는 건 재무제표. 하지만 분석 대상에 재무제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 알파까지 다 포함되는 컨셉이다. 그 알파에 지금 이런 것들 있다 정도만 지금 가볍게 본 거예요. 좀 이따 다시 볼게요. 여기까지 감 잡고 다시 옵니다. 2페이지 와서 자, 그럼 이걸 분석을 해야 돼. 이걸 이제 통칭해서 제가 아까 Financial Reporting이라 말씀을 드린 거고 그 Financial Reporting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그냥 간단하게 그 기업의 이해관계자들한테 뭔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그게 Financial Reporting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분석을 하는데 분석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죠. 요즘은 여러분들 뭘 써서 분석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AI 써서 챗GPT 이용해가지고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그 회계사들도 어떤 툴을 써서 분석하는 게 가장 아이디어할까라는 걸 많이 얘기하는데 어제도 제가 미팅하는데 어떤 분이 챗GPT 한번 돌려보고 내용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저랑 미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신이 챗GPT 돌려본 것 같고 이렇게 조회가 되던데 회계사님 맞나요? 다 틀려.
다 틀렸어요. 그거 다 틀린 거고요. 요게 맞습니다라고 다시 제가 리바이스 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옴니 버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따라오긴 했더라고. 그 프로페셔널 쓰고 있는 옴니 버전 같은 거 돌리면은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떤 그 회사의 어떤 복잡한 케이스를 만났을 때 요게 하나만 알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스킴이 다 들어가줘야 되는데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막 스킴을 짜보고 챗 다시 돌려보고 해도 챗이 나오는 내용이 되게 조금 기술적인 내용들만 산수적인 내용이 나오지 뭔가 이렇게 영혼이 있게 나오진 않아요. 이게 착 인테그레이션 된 느낌으로 나온 느낌은 없어.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람이 뭔가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짜는 스킴에 대해서는 아직 못 따라오는 그런 경향은 있는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게 따라오는 속도가 무지 빠르다는 생각은 들어요. 뭔가 딱 아웃풋 봤을 때 옛날에 한 1년 전에 봤던 아웃풋과 지금 돌려서 나온 아웃풋의 퀄리티가 많이 차이는 나. 그래서 조만간 따라오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은 그냥 AI를 어떻게 하면 잘 쓸까? 이제 요거에 이제 포인트에 맞춰갖고 접근해야 되다. 우리가 뭐 코딩을 해야 되거나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 그냥 내가 AI를 어떻게 이제 에이전트 AI를 잘 활용해서 내 업무의 생산성에 더 이제 기여에 쓸 거냐. 요거를 좀 고민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뭐 회계사는 직업 자체가 저는 회계사 30년 했습니다만은 그거 도입되면은 제일 먼저 없어지는 직업 중에 애널리스트도 들어가요. 아시죠? 애널도 들어가고 저 회계사 들어가고 변호사들도 들어간다고.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 비슷한 케이스의 판례 같은 거 잘 검색하는 건데 판례 검색이 기가 막히게 빨리 되더라고. 딱 넣으면 쫙 나오는데 뭐 외국 판례까지 쫙 검색해 주는데 이게 속도가 엄청 짧아져요. 그러니까 일할 때 편하긴 하겠지.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역할 자체가 되게 많이 바뀌고 기능들이 많이 이제 직업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 유용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냐 이런 걸 많이 여쭤보시더라고. 특히 대학교 가서 제가 강의할 때 학생들이 회계사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 파이낸스 공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게 미래 비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 얘기는 합니다. 분명히 바뀌는 건 맞고 굉장히 큰 이펙트를 받는 직업군은 맞는 것 같은데 요걸 얼마나 잘 쓰냐에 따라서 앞으로 전문직의 어떤 뭐라고 하나 능력 차이는 생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그래서 완전히 대체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잘 활용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어때요? 엑셀도 잘 쓰는 친구 못 쓰는 친구 여러분들 갭이 엄청나죠. 단순히 쓰는 애들은 합산만 해. 썸만 때린다고. 근데 잘 쓰는 친구도 뭐예요? 매크로 짜가지고 돌려갖고 자기한테 필요한 아웃풋 많이 내죠. 그 차이예요. 똑같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인데 쓰는 완전 레벨이 달라 생산성이 완전 차이 나잖아요. 이게 워낙 많은 이제 모델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자기한테 잘 맞춰서 자기의 어떤 업무 영역에 잘 쓰는 사람이 이제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돌아와서 자 우리가 분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분석이 있어요. 근데 우리 CFA 레벨 1 시험에서 포커스 맞추는 분석 딱 하나입니다. 레이쇼 분석이에요. 레이쇼 분석. 비율 분석. 그럼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딱 정해져 있네. 자, 재무제표에 우리가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이 분석 대상에 뭐가 들어가는지 배우고 그 다음에 분석에 쓰는 레이쇼가 어떤 게 있는지 요거를 지금 배우는 게 오늘 수업하고 내일 수업하고 포인트 맞춰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분석해야 될 대상이 뭐가 있고 그 다음 주로 많이 쓰는 레이쇼가 어떤 게 있는지 요걸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첫 번째 영역부터 먼저 갈게요. 자, 일단 우리 재무제표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재무제표 종류에는 크게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4가지가 존재합니다. 제가 필기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그 경향이냐면 자꾸 막 책을 넘겨봐요. 제가 말하는 게 지금 어디 있냐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는데 찾지 마시고 들으세요.